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사의 확장과 경계의 소멸을 주제로 모빌리티 문학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할 내용은요, 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사는 이야기와 사실은 같은 얘기죠. 서사가 자기 확장에 대한 인간 욕망의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서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흥미롭게 호모 사피엔스가 만든 상상의 공동체라는 주제로 한번 그 호모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기술의 진보와 서사양식의 변화라는 주제로 웹소설, 팬픽, 그리고 맞춤형 인공지능 서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는 자기 확장의 욕망은 문명과 역사의 원동력이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사와 이야기는 사실은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지만 같은데 왜 다르게 쓰느냐? 다르니까 다르게 쓰겠죠. 자, 이야기는 보통 스토리의 번역어고요. 서사는 내러티브의 번역어입니다. 그랬을 때 이야기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실제 사건 혹은 허구적 사건을 전달하는 일정한 분량의 언어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에 비해 서사는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어떤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조직된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야기인데 이야기가 서사가 되었다고 할 때는 뭔가 거기에 다른 어떤 말하려는 사람, 그 내러티브 자체가 그죠? 나레이터를 떠올리면 되죠. 화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말하는 사람이 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듣는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조직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사는 쉽게 얘기하면 서술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야기가 있는데 서술된 이야기라고 했을 때 이야기는 일종의 줄거리하고 유사해지죠. 하나의 줄거리가 있을 때 그 줄거리를 어떻게 서술할 것인가 라고 어떤 서술 전략이 들어가면 서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화자를 전제로 한 이야기이고 서사는 이야기보다 조금 더 미학적이고 어떤 학문적인 차원에서 흔히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서사와 이야기는 구분 없이 혼용됩니다. 섞어서도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서사 양식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런 소설의 시대가 저물어 가고 새로운 서사 양식이 나타나는 이야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서사가 자기 확장에 대한 인간 욕망의 중요한 표현 형식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책에는 온갖 세상이 들어있어. 누구든 될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어. 들어보면 그럴 수 있겠죠. 온갖 세상이 들어있고 누가 될 수도 있고 누구든 어떤 인물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어디든 갈 수 있다. 공간에 대한 이야기죠. 이거는 빨간머리 애니라는 작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애니 한 얘기입니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빨간머리 앤의 영어 제목을 보면 그죠? 그린 게이블이죠. 초록색 지붕에 살고 있는 앤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제목이 빨간머리 앤으로 바뀌었어요. 초록색 지붕 앤보다는 빨간머리 앤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서사는 경험의 확장 도구입니다. 서사는 개인의 경험을 확장시키는 도구이고요. 서사는 공간의 한계뿐 아니라 시간의 한계도 초월하게 하겠죠. 그리고 서사는 무엇보다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인식 체계를 제공합니다. 제가 계속 지난 시간부터 하는 얘기가 이 부분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뭔가 자기를 확장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가 서사를 읽는가? 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인식 체계들을 혹은 인식 체계의 수정을 갖다가 끊임없이 자극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사를 찾는 것이죠. 서사는 자기 확장에 대한 인간의 욕망 그 자체를 보여준다라는 게 서사에 대한 모빌리티 인문학적인 어떤 첫 번째 생각이고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모 사피엔스 네안데르탈과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 자체도 되게 길고 복잡하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네안데르탈인의 학명은 호모 사피엔스 네안데르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호모 사피엔스라고 알고 있는 현생 인류죠.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죠. 근데 우리의 정확한 학명은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예요.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 종 자체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자, 네안데르탈인은 약 13만 년 전에 출현해서 유럽 전역에서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물론 학설에 따라 30만 년 전에 네안데르탈인이
출현했다고 보기도 하는데 조금 종족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하여튼 보통 13년 정도 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안데르탈인들은요, 시체를 매장하고 시체의 색칠도 합니다. 채색도 하고 동굴에서 생활했고 굉장히 다양한 도구를 만들어냈어요. 손도끼 같은 것들이 아주 일반적이었고 창도 만들었고요. 작살, 심지어 바늘 같은 것도 만들었다고 해요. 굉장히 다양한 도구들을 만들어냈었죠. 그리고 정확한 건 모르지만 대충 한 24,000년 전쯤 대부분 멸종하지 않았을까. 왜 대부분이라고 하냐면 이게 참 옛날에는 4만 년 전에 멸종했다 그랬어요. 왜냐면 화석이 4만 년 전에 가장 그 최근 화석이었으니까. 그러다가 3만 년 전께 발견되고 또 최근에는 24,000년 전 것도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쯤 되면서 점점 멸종하지 않았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호모 사피엔스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출현했는데 역시 뭐 한 20만 년 전에 출현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잡고 있는 직계 조상으로서의 호모 사피엔스는 약 한 5만 년 전 정도에 출현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 한 4만 년 전부터 아프리카에서 유럽, 아시아로 이주해 나갑니다. 유럽, 아시아로. 아프리카 대륙이 어딘지 알죠? 그리고 그 아프리카 대륙 위에 유럽이 있죠. 유럽은 네안데르탈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리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네안데르탈인들과 경쟁하면서 네안데르탈인들은 다 멸종하죠.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따로 또 아시아 쪽까지 쭉 이동을 합니다. 오랜 기간 그들은 네안데르탈인들과 공존하였고 유전적인 혼종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이종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지금 오늘날 우리 인류죠. 현생 인류를 DNA 분석을 해보면은 네안데르탈 유전자가 상당히 많이 약 한 5% 정도씩 보통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혼종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아주 오랜 시간 혼종이 있었죠. 자,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인류학적 얘기를 하는 것은 네안데르탈인과 호모 사피엔스의 결정적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네안데르탈인은 왜 멸종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사실은요, 호모 사피엔스보다 신체적으로 굉장히 뛰어났어요. 일단 등치가 훨씬 큽니다. 그리고 이렇게 근육량도 훨씬 많았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고 보통 이렇게 근육만 많고 머리는 비었을 거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최근 연구에 의하면 명백하게 사실은 예전에는 네안데르탈인은 머리는 크지만 뇌는 작았을 것이라고 추정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화석 연구가 굉장히 발전하면서 네안데르탈의 뇌가 상당히 크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보다 결코 못하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뇌의 크기 자체는 호모 사피엔스보다 더 컸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근력도 높고 두뇌도 뛰어나고 또 언어를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를 사용해야지만 발생할 수 있는 그 혀 근육 화석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네안데르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교한 도구들을 제작할 수 있었고요. 심지어 종교적인 활동, 예술적인 활동도 일부 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시체를 채색을 해서 매장을 했다는 것 속에는 그죠. 뭔가 종교적인 이유라든가 어떤 예술적인 것들을 조금씩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그들은 멸종했을까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학살설, 호모 사피엔스가 다 죽였다 뭐 이런 겁니다. 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호모 사피엔스보다 네안데르탈이 더 잘 싸웠는데 학살을 당했을지는 알 수 없죠. 연비설, 네안데르탈은 좀 육식을 많이 먹었을 걸로 추정합니다. 그러면서 갑작스러운 지구 환경의 변화 속에서 어떤 먹이가 사냥감이 줄어들면서 죽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역시 뭐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또 추위 때문에 추워서 죽었다는 설도 있고요. 질병, 그리고 아까 했지만 혼종되면서 호모 사피엔스에 이렇게 흡수되었을 것이다. 뭐 이런 설도 있고요. 유전자 결함설도 있습니다. 이건 뭐 좀 다른 얘기지만 하여튼 요즘 유전자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안데르탈인하고 호모 사피엔스가 이렇게 혼종을 하면은 결혼을 하면 같이 이제 그 혼종이 됐을 경우에 2세는 무조건 딸만 나온다 그래요. 아들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것들도 어떤 유전적 결함과 관련돼서 네안데르탈인들이 멸종하게 된 원인이 아니겠는가. 뭐 그의 화산 폭발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아직 뭐 어떤 것도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자, 여기까지 질문을 갖고 그 다음 호모 사피엔스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네안데르탈인이 왜 멸종했는지 모르겠지만 호모 사피엔스는 그들과 좀 달랐어요. 뭐가 달랐어요? 모빌리티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호모 사피엔스는 전 지구적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도 유럽 전역에 쭉 퍼져는 있었는데 이동을 했겠죠 아마 그죠? 이동했는데 그들의 이동과 호모사피엔스의 이동은 뭔가 달랐어. 뭐가 달라요? 네안데르탈인은 필요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같이 이렇게 이쪽에 대한 사냥감이 줄어드니까 뭔가 환경이 바뀌니까 이동한 그런 흔적들을 발견하는데 호모사피엔스는 도저히 설명이 안 돼. 아프리카 대륙에 훨씬 더 많은 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유럽으로 가고 또 유럽에도 먹고 살 수 있었는데 굳이 아시아로도 가고 심지어 어떤 섬으로도 많이 이동하고요.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 종은 몇만 년 사이에 5만 년 전에 등장해가지고 불과 1만 년, 2만 년 사이에 전 지구로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왜 퍼져나갔느냐? 자, 다른 종족들은 그죠? 네안데르탈인이나 그 이전의 어떤 종족들, 그 이전의 어떤 생명체들이 이동을 한 것은 이동을 해야 되는 어떤 원인, 환경적 원인, 외부 요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호모사피엔스는 한 곳에 있고 싶지 않아서 그죠? 답답해서 옮긴 거예요. 이거는 여러 가지 증거상으로 맞고 지금 오늘날 우리 현생 인류를 보더라도 맞죠. 이렇게 우리는 한 곳에 가만히 있으면 굉장히 답답해하잖아요, 그죠? 답답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곳을 가려고 합니다. 전 지구적인 이동을 남긴 유일한 종족이 호모사피엔스죠. 지금 우리입니다. 환경적 요인을 넘어 호기심도 이동의 원인이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 더욱 중요한 얘기에 다른 부족과의 교류가 활발했습니다. 이쪽 지역에서 뭔가 하나 새로운 게 만들어졌으면 그것이 몇천 년이 흘러가면서 전체 유럽으로 다 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는 자기들이 개발한 어떤 도구에 대해서 생활 양식에 대해서 다른 옆에 있는 부족들에게 그것을 전파하고 전달해서 그들도 그것을 쓸 수 있게 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쳤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죠. 자, 이번 확 건너뛰어서 다시 4차 산업이전입니다. 지금까지 서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사가 어떤 기능을 갖고 힘을 가지고 있는가. 호모사피엔스조차도 그죠? 어떤 그런 서사의 힘을 이용해서 인식의 확장을 얻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문명을 이루고 발전한 게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래서 발전을 해서 이제 21세기가 된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은 보통 우리가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 3개 정도의 키워드를 갖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이고요.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그리고 로봇 기술, 드론, 자율주행차, 가상현실 등이 사회적 변화를 주도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2016년 1월에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이 제안한 용어입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엄청 유명해졌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를 4차 산업혁명 시대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자, 세계는 왜 4차 산업혁명에 열광하는가? 아직 이 용어 자체가 나온 지 5년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죠? 5년밖에 안 된 이 용어가 어떻게 전 세계인들을 열광시켰는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세계인들의 열광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선다. 우리는 지난 시간 계속 제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예요? 모빌리티, 그죠? 이동성. 인간은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자기를 확장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고 그 욕망은 모빌리티로 구현되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것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물론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다른 우리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가 갖고 있는 특징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확장을 꿈꾸는 모빌리티의 혁명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연결, 그죠? 융합 이런 것들이 모빌리티에서 되게 중요했는데 초연결이니까 혁명이죠. 인식의 확장 도구였던 기존의 서사 양식도 이러한 4차 산업 시대에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의 첫 번째 중요한 명제입니다. 어떤 운명에 직면하였는가? 교양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있어요. 소설은 활자된 매체 자체가 권력을 지녔던 시대에 유행했던 문예 양식입니다. 말이 좀 복잡하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그죠? 활자된 매체가 그 자체로 권력을 지녔던 시대가 있었죠. 과거예요. 근대 사회에서 소설은 때로 유한계급의 교양물로 소비되었고 때로는 공교육 시스템에서 소외받은 노동자들의 지적인 욕망을 위해 소비되었어요. 어느 경우는 근대 사회에서 소설은 지적 교양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SNS나 블로그를 통해서 누구나 활자화된 자기 서사를 생산할 수 있고 유통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소설은 예전에 누렸던 그런 지적 교양물로서의 기능은, 지위는 더 이상 누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실 아직도 누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중적인 문예 양식으로서의 매력 역시 상실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과거에는 소설 말고는 대중적으로 즐길 만한 어떤 문예물이 없었어요. 글자로 된 예술품이 없었는데 이제는 드라마, 영화, 웹툰 이런 미디어 서사가 넘쳐나죠. 더 이상 어떤 다수 대중이 자발적으로 소설책을 읽는 그런 문화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소설의 시대가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영향력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대학에서 국어국문과가 폐과되고 있어요. 그리고 국문학 전공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것도 기피되고 있고요. 또 1970년대, 80년대만 해도 신문 칼럼에 어떤 그 문학 연구자들이 고전 칼럼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신문 칼럼, TV 대담 등에서 문학 연구자들의 활동이 많이 줄었습니다. 즉 예전에 문학 연구자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지식인 집단이었는데 이제는 그 지위를 잃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잃고 있다, 빠르게. 조금 다른 얘기는 그럼 정말 문학이 없어질 것인가, 소설이 없어질 것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여전히 문인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또 기존의 문인들은 계속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고 또 예전에 만들었던 작품들, 유명한 작품들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학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줄어들고 문학 연구자들 역시 줄었지만 문학 작품 생산량은 줄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작가들은 꾸준히 생산하고 있고 또 계속되는 신인의 등단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소설의 어떤 대중화가, 그죠? 소설의 시대가 저물었다고 하지만 거꾸로 이 소설이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힘도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죠. 뭐예요?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간편한 작품의 생산과 유통 방식이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작가가 글을 쓰고 그 글을 그 출판사에서 가져가서 다 편집을 하고 하나하나 조판을 해가지고 찍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냥 소설가가 워드를 쳐가지고 출판사에 이메일을 보내면 출판사에서 보고 곧장 찍어내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빠르고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과거에 책을 한 권 만들 때 드는 비용과 지금 책을 한 권 만들 때 드는 비용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판을, 인쇄 조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500부 찍어가지고는 도저히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조판 값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으로 5,000부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5,000부가 팔릴 만한 책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제는 그냥 500부만 찍어도 됩니다. 따로 비용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고 그러면서 굉장히 가격이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온라인 서점을 통해서 유통시키면 되고 유통망도 싹 사라졌죠. 이런 심지어 전자책은 더욱 저렴하게 만들 수가 있죠. 이런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문학 자체의 어떤 생존성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문학은 생존하고 있다. 웹소설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웹소설이 등장할 뿐 아니고 웹소설이 점점 영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소설 시장에서. 웹소설의 가장 큰 특징은 출판, 유통, 결제의 전 과정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거의 소설이라는 것은 소설가가, 그죠? 작가가 출판사에 책을, 원고를 보내면 출판사에서 그 원고를 검토해서 얼마큼 팔릴지 생각을 해보고 만들었는데 이젠 그렇지 않고 그 플랫폼에다가 누군가가 올리면은 그냥 수많은 독자들이 찾아가서 읽는 것이죠. 읽고 그것을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은 거기서 광고료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인쇄가 나오는 것이죠. 뭐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어떤 문학 생산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 되었죠. 생산성과 수익성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웹소설 얘기를 조금 더 하면은 과거에는 소설가가 책을 만들었을 때 그 책이 만약에 한 5,000부 이상 팔리지 않으면 정말 수익을 낼 수가 없죠. 출판사도 수익을 낼 수가 없고 작가도 사실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5,000부의 10분의 1인 500부만 팔려도 작가는 수익이 똑같아요. 물론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지만 플랫폼에서 주는 비용을 사실 작가가 다 가져와도 플랫폼은 따로 손해보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뭐 계약 방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거에는 일단 출판사가 책을 만드는 비용이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떼고 나머지 비용을 작가에게 줬지만 이제는 그냥 작가가 곧장 플랫폼에다 올리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수익을 가져가도 플랫폼 제공자가 크게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 비용 자체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보다 정말 10분의 1만 그 독자를 확보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되면서 웹소설이 상당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지금은 그냥 일반 소설가보다 웹소설 작가들의 수익자이 훨씬 높습니다. 그건 웹소설이 더 많이 팔리는 것과는 좀 달라요. 사실은요. 얼마나 팔리는지는 아직 정확히 그 통계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웹소설이 일반 소설의 한 5분의 1만 팔려도 웹소설 작가는 일반 소설가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내용이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4차 산업혁명과 서사의 확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서 오늘날 이제 미래의 서사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연결 시대의 문학, 이 첫 번째 테마입니다. 초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의 연결입니다. 문학 분야의 초연결은 세상의 모든 단어와 문장과 발화와 서사를 다 연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할게요. 쉽게 얘기할게요. 초연결 시대가 되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상황에서 어떤 단어를 쓸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 단어를 갖다가 그러니까 초연결이라는 말 속에는 이미 인공지능이 들어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거기에 적절한 어휘가 그죠? 어휘를 순식간에 찾아낸다는 얘기죠. 어떤 시간은 제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거기에 적절한 어휘나 내용, 심지어 어떤 캐릭터까지도 완성할 수 있는 것을 초연결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연결 시대의 문학은 사실상 인공지능에 의한 문학 창작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인공지능에 의한 문학 창작이 가끔 이렇게 그 뉴스 같은 데 나옵니다. 그리고 실험적으로 몇몇 인공지능이 창작한 작품들이 나옵니다. 작품들을 읽어보면 의외로 또 읽을만 해요. 그렇지만 뭐 아주 잘된 작품은 아니에요. 그런데 가까운 미래에 인공지능에 의한 문학 창작은 상당히 일반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문학 환경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 때문에 전통적인 사람 작가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전통적인 사람 작가가 쓰는 작품과는 다른 차원에서 마치 지금 소설이 있고 웹소설이 있는 것처럼 그죠? 웹소설과 소설은 좀 다르죠. 또 소설이 있고 거기에 드라마가 있고 영화가 있는 것처럼 그죠? 어떤 다른 장르로 인공지능에 의한 문학 창작은 굉장히 일반적인 서사 양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서사 양식이 되어서 미래 문학의 지평을 넓히는데 기여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미래 문학이 도대체 어떤 형태가 될 것이냐에 대한 얘기인데요. 미래 문학은 주제나 제재가 다원화될 겁니다. 이건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웹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소설에 비해서 훨씬 주제나 제재가 다원화됐습니다. 이관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관화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소설 쪽에 모이면 되는 거고요. 또 이렇게 뭐 원숭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원숭이를 소재로 하는 주인공을 하는 작품 속에 모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독자층이 숫자는 많지 않지만 과거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그죠? 저렴하게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다원화된 주제들의 작품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런 다품종 소량 생산 유통은 앞으로 점점 더 일반화될 것이고 좀 더 다원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이미 웹툰, 웹소설, 팬픽들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죠. 팬픽은 아주 심각하죠. 더 그렇죠. 팬픽은 딱 그 작품을 좋아하는 그 팬덤들만 즐길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H.O.T를 좋아하면은 그죠? H.O.T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를 만들고 그 팬 그룹 속에서만, 그 팬덤 속에서만 팬들만 재밌게 읽으면서 깔깔거리는 것이죠. 이게 조금 더 소량화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집안 식구들만 읽을 수 있는 소설이 나올 수 있죠. 이건 우리 집안 식구들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 집안 식구들이 옛날에 여행 갔던 이야기들도 집어넣고 해서 우리 집 식구들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데 그 외엔 아무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작품.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개인용 작품도 있죠. 나 혼자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과거의 경험들이 나타나면서 나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지만 이 이야기들을 나 외의 다른 사람들은 재미있게 읽기가 참 어려운 점점 맞춤형 서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 얘기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 내용
부터 읽겠습니다. 창작의 양방향성은 이미 어떤 중요한 문학적 경향이 되고 있죠. 댓글을 통해 독자는 작가의 창작에 지속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과속화될 것이고요. 극단적인 상업화도 가능하겠지만 상업화와 거리가 있는 어떤 작가의 개성을 추구하는 작품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구아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작품을 만든 겁니다. 작가는 그걸 좋아하고 작가의 개성을 추구하는 것이죠. 작가의 극단적 개성인데 그 개성이 과거에는 그죠? 과거에도 누군가는 이구아나를 좋아했는데 그 이구아나 이야기를 가지고 소설을 만들어서는 도저히 유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진이 나오지가 않았는데 지금의 어떤 구조에서는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런 맞춤형 특화 서사, 즉 특정한 독자층만을 위한 이런 서사들이 점점 발전하게 됩니다. AI의 도움으로. 그럼 나중에는 완전히 개인형 서사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어떤 미래 문학의 중요한 경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이야기는 맞춤형 개인 서사입니다.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쉽게 서사적 완결성을 높일 수가 있게 되고 특정인의 특정한 경험을 인공지능이 그 특정인과 대화하면서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애니메이션, 영화, 소설, 노래 등으로 창작할 수 있죠. 즉 나의 경험을 하여튼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과거에 겪었던 경험을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수정하여 그걸로 하나의 영화도 만들 수 있고 드라마도 만들 수 있고 소설도 만들 수 있고 노래도 만들 수 있는 과거의 특정한 독서 경험을 바탕으로 그와 유사한 감성을 지닌 새로운 서사물을 개인이 생산해서 소비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황순우의 소나기를 좋아해요. 그럼 오늘 소나기는 이미 여러 번 봤죠. 그럼 오늘 저녁에 책을 읽고 싶은데 소나기랑 비슷한 책을 읽고 싶어요. 주인공은 누구로 하고 거기에 내가 과거에 겪었던 어떤 경험을 덧입혀가지고 어떤 캐릭터를 추가합시다 라고 하는 순간 그죠? 내가 그 읽고 싶은 것들을 상상하고 내가 주문을 하는 순간 AI가 나의 어떤 기본적인 독서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읽을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전통적인 작가와 독자의 구분이 사라질 수 있고요. 새로운 개념의 저작권이 등장하고 이를 활용한 플랫폼이 구축되면 내가 창작을 하고 그 창작한 직후에 다시 이제 그걸 소비하는 거예요. 내가 창작자와 소비자가 됐는데 사실은 소비하고 나니까 정말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게끔 소스가 되어서 심지어 거기서 수익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내가 만들어서 보고 그 영화를 다시 내가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사실은 그 초연결 시대, 그죠? 21세기의 서사의 미래의 한 모습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즐거운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